안녕하세요. 철벽경제학 김민수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저번 주에 있었던 서울시 이제 7급 경제학 문제 해설을 할 텐데요. 아마 이제 시험 보실 분들은 좀 평이하다고 느끼셨을 거예요. 내지는 이제 우리 이제 뭐 국가직이라든가 지방직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미리 뽑아가 한번 풀어보셨을 텐데 뭐야 왜 이렇게 쉬워? 뭐 이렇게 최근에 사실 국가직은 조금 난이도가 어렵게 나오는데 생각보다 좀 쉬워졌어요. 작년하고 비교해서도 좀 쉽고요. 일단 우리가 이제 쉽다라고 느끼는 이유가 첫 번째가 수치계산 문제가 많이 없었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저희 뭐죠? 그 정석에 가까운 그런 풀이를 요구하는 문제, 그렇죠? 그런 문제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좀 시간도 많이 절약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개념 문제를 좀 세밀하게 냈어요. 근데 개념 문제는 뭐 사실 연습을 많이 하셨다면 충분히 이제 풀 수 있는 문제고, 물론 여러분 이제 함정이 있는 문제가 이제 한 2문제 정도 있어요. 뒤에서 이제 뭐 설명할 텐데 아주 쉬운 문제인데 저는 보면서 좀 웃었어요. 아 이거 생각보다 쉬운데 쉬워가지고 함정에 걸렸구나, 이런 문제가 좀 있고, 제가 보기에 한 2문제 정도가 난이도가 좀 높았어요. 우리 이제 독점 기업의 외부 불경제 상황 문제가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오래간만에 나왔죠. 한참 많이 나오다가 최근에 거의 제가 보기에는 요 근래는 한 5, 6년 동안 본 적이 없는데 우리 이제 오염배출권 문제 있죠. 한참 많이 나왔었는데 안 나왔었는데 오래간만에 문제가 나왔죠. 자, 우리 이제 문제풀이 하면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자산가격이 그 자산의 가치에 관한 모든 정보를 반영한다는 이론은 1번 보면서 아주 쉽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사실 뭐죠, 여러분? 그쵸? 뭐냐, 보자마자 바로 또 아주 그냥 쉽게 그냥 1번에 그냥 답을 바로 줬죠. 우리 유진 파머라고 하는 학자가 미국의 경제학자가 낸 이론인데, 자, 자산 가격 안에는 그 자산의 가치가 다 반영돼 있다. 그러므로 뭐죠, 여러분? 그렇죠. 추가적인 이익을 내기 힘들다. 이런 이론을 이제 주장을 했죠. 이걸로 제가 언제지 정확히 기억나진 않는데 한 5년 전, 뭐 6년 전쯤에 이 이론으로 여러분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우리 아마 작년인가요? 효율적 시장 가능 이론이 서울시 문제에서 그대로 또 나왔어요. 그때는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물었는데 우리 하는 김에 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조금 더 이제 세밀하게 좀 보겠습니다. 이걸 이제 유진 파머는 이제 이걸 약형, 그다음에 준강형, 그다음에 강형 이렇게 3개로 이제 구별을 하죠. 약형은 이미 자산 가격 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 그렇죠? 과거 정보가 다 들어가 있다. 그럼 과거 정보를 다 뒤져봤자 이미 그 내용이 자산 가격에 반영돼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익은 불가능하다. 이해되시죠? 그다음에 이제 중강형은 과거하고 그렇죠, 현재 정보까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주식 투자를 하면서 특정 기업의 재무제표를 봐라. 재무제표 보면 이 기업이 지금 어느 정도 순이익을 내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근데 재무제표를 뭐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쭉 보면 이 기업이 성장한다. 앞으로 그러지 않을 거다. 요즘 파머는 뭐라 그런다? 이미 여러분 현재와 관련된 모든 가치도 자산 가격에 다 반영이 돼 있다. 그러므로 추가적인 수익은 없다. 이제 강형은 여러분 이게 조금 웃기는 얘기인데 당연히 이제 과거에다가 현재에다가 심지어 뭐죠, 여러분? 미공개 정보까지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실 이게 내부 이제 정보겠죠. 내부 정보까지 싹 다 이게 반영돼 있다. 좀 웃기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내부 정보가 외부에서 알고 있으면 그게 내부 정보가 아닌데, 그렇죠?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강형 이제 가설까지 얘기를 하면 심지어 내부자조차도 그렇죠, 추가적인 수익을 낼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효율적 시장 가설은 개념뿐만 아니라 이런 형태로 이제 작년에도 문제가 나왔으니까 요거까지 좀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여러분 쭉 보시면 비교 이론 문제라고 하는 게 보이죠? 그렇죠? 자, 주어진 정보로 이런 표를 한번 짜보겠습니다. 자, 갑국이 있고 여러분 을국이 있고 A제, 그다음에 B제가 있네요. 자, 보면 1시간에 A제는 갑국은 16개. 자, 그리고 B제를 64개. 그렇죠? 그다음에 을국은 24개. 그다음에 48개. 그런데 이제 여러분 단위가 뭐죠? 그렇죠. 노동 시간당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건 여러분 이게 기본적으로 생산량 단위라고 하는 걸 꼭 기억을 해야겠죠. 이게 생산비인지
생산량인지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 기회비용을 구하는 방식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 알죠? 자, 그럼 일단 A제하고 관련된 기회비용 어떻게 되죠, 여러분? 자, 각국은 B제 4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기회비용이죠. 16개를 만들기 위해서 64개를 포기했으니까. 그렇죠? 기회비용이 4가 되고 이쪽은 기회비용이 그렇죠? 2가 됩니다. 그러면 기회비용이 낮은 상품을 특화한다. 당연히 A제는 누가 특화한다? 그렇죠? 을국이 특화하는구나. 그리고 B제는 당연히 갑국이 특화한다. 자, 보겠습니다. 1번. 갑국은 A제 생산에 절대 우위가 있다. 여러분, A제는 절대 우위는 절대는 무조건 많이 생산하는 게 우위겠죠. 당연히 누구한테? 그렇죠? 을국에게 있네요. 그렇죠? 자, 2번. 을국은 B제 생산에 절대 우위가 있다. 을국은 여러분 지금 B제 생산에서 절대 우위는 그쪽 갑국이겠죠. 둘 다 틀렸죠. 자, 갑국은 A제 생산에 비교 우위. 여러분 우리가 비교 우위 이미 결정했죠. 비교는 어떻게 됩니까? 을국은 A제, 갑국은 뭡니까? B제가 돼야겠죠. 틀렸죠. 뭐 지우다 보면 답은 3번인데 우리 여러분 A제를 중심으로 지금 4번 보시면 A제 한 개당이라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렇죠? A제 한 개당을 중심으로 A제 한 개를 중심으로 여러분 우리 교역 가능한 범위는 그렇죠? A제 상품의 기회비용을 양편에 쓰면 되겠죠. 그러면 B제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죠? B제 2개 하고 그 다음에 B제 그렇죠? 4개가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A제 생산의 비교 우위는 을국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을국은 A제를 수출을 하는데 A제를 수출하면서 B제를 그렇죠? B제를 여러분 2개 이상만 받아오면 무역 이익이 생기겠죠. 이게 기본적으로 을국의 입장이고, 그렇죠? 자, 반면에 을국은 여러분 아니 을국이 아니죠. 이제 갑국이겠죠. 갑국은 뭡니까? 그렇죠? B제를 수출하고 A제를 받아오는데, 여러분 B제를 4개보다 적게 주면서 A제 1개만 받아오면 자기한테 기회비용이 A제 1개당 B제 4개니까 그보다 적게 주면 무조건 뭐죠? 이익이 되겠죠. 그러니까 답은 4번인데 이제 교환 비율을 이렇게 잡을 때 1개당 3개다. 그러면 여러분 2개하고 4개 사이에 3개가 들어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무역은 성립하고 더불어 그때 갑국은 그렇죠? B제를 수출을 하겠죠. 자, 그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3번. 자, 여러분 문제 읽어보시면 우리 완전 대체제라고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좀 서울시 문제가 이렇게 뭐죠? 그런 특징이 좀 있어요. 문제를 쭉 읽다 보면 바로 답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각보다 많아요. 여기도 여러분 보시면 우리 이제 기출 문제 너무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보자마자 이제 효용함수를 만드시는 분이 있어요. 사실 딱 이걸 읽자마자 U는 X 플러스 2Y구나. 뭐 이렇게 바로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 문제는 그것까지 만들 필요도 없죠. 여기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한계 대체율 개념이 있어요. 자, X제 2개를 늘리는 대신 Y제 1개를 줄이더라도 그러면 여러분 우리 MRS가 어떻게 되죠? 그렇죠? 마이너스 델타 X분의 델타 Y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겠죠. 그렇죠? 사실 이걸 바꾸면 여러분 이걸 Y는으로 바꾸면 우리 뭐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2분의 1 U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바로 보이면 사실 뭐 바로 문제가 풀리는데 혹시 그게 안 보였다 하더라도 한계 대체율 개념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쭉 써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예산선에 관한 정보가 나와 있겠죠. 자, 예산선 어떻게 됩니까? 자, 60만 원은 X제 한 단위 가격은 그렇죠? 2만 원이고 자, Y제 한 단위의 가격은 6만 원입니다. 그렇죠? 이걸 바꾸면요. Y로 다시 바꾸면 그렇죠? Y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마이너스 3분의 1 X 플러스 10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 완전 대체제가 우리가 효용함수를 이렇게 완전 대체제라고 하면 그렇죠. 효용함수가 선형함수죠. 근데 예산선도 어차피 여러분 선형함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한계 대체율하고 사실 여러분 여기 한계 대체율이죠. 그리고 예산선에 여러분 상대 가격이 얘가 되겠죠. 사실 여러분 이렇게 안 써도 되죠.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상대 가격이라고 하는 것들 자체가 PY분의 PX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대로 3분의 1이 나오겠죠. 그렇죠? 사실 이건 제가 여러분한테 풀이를 위해서 써드리는 건데
시험 시간에 이렇게 사실 쓸 필요 없죠. 그냥 한계대체를 보이면 2분의 1 뭐야? 3분의 1 사실 바로 그러면 답이 찾아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맨날 수업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똑같이 선형이다 보니까 이게 여러분 생각보다 착각해서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항상 뭐라 그러냐면요. 예산선 먼저 그으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예산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되죠?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죠. 예산선이 있어요. 근데 이 예산선의 기울기가 여러분 얼마죠? 그렇죠. 마이너스 3분의 1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 여러분 완전 대체적 효용함수가 무차별 곡선이잖아요. 직선이 무차별 곡선이잖아요. 그렇죠? 그거 보면 얘가 기울기가 더 크잖아요.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요렇게 긋다 보면 결국엔 예산선과 접점이 되는 건 그렇죠. 모서리 해가 되겠죠. 결국에는 뭐만 소비한다? 뭐만 소비하죠, 여러분? 그렇죠. X제만 소비하겠죠. 제가 여러분 요거 강조하는 이유가 제가 전에 기출문제 풀 때도 한번 또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학생들이 이렇게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똑같이 선형이다 보니까 여러분 무차별 곡선 기울기 그려놔요. 마이너스 2분의 1이구나. 그리고 여기다가 여러분 예산선의 기울기가 작으니까 긋다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큰일 납니다. 예산선이 객관적인 조건이니까 무차별 곡선은 예산선을 쫓아가는 거예요. 오케이? 예산선이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무차별 곡선만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도해가. 이해되시죠? 무조건 어떻게 한다? 예산선 먼저 그린다. 결국엔 여러분 그러면 이 소비자는 결국에는 완전 대체제이기 때문에 자, y제 하나 포기하고 x제만 계속 소비하겠죠. 그럼 모든 예산을 여러분 x제에 소비합니다. 근데 x제는 얼마죠? 2만 원이고 총 예산은 그쵸? 60만 원이죠.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그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4번 문제 쭉 읽어 보시면 우리 이제 노동시장에 관한 문제인데 우리 여러분 미시경제학 5편에서 생산요소 시장 들어갈 때 딱 첫 번째 배운 게 뭐죠? 그렇죠? 생산요소 수요는 생산물 수요의 파생 수요다. 딱 그 개념 가지고 문제를 냈죠. 저 뒤에 가서 뭐 수요 독점 문제, 좀 그런 문제 많이 기출 문제 많이 있는데 거기까지 다 풀어보셨을 텐데 정말 맨 앞쪽에 여러분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 개념 가지고 지금 문제를 냈어요.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막걸리 수요가 증가했어요. 당연히 여러분 우리 뭐 수요 공급에서 수요 증가하면 여러분 가격 올라가고 거래량 증가한다라고 하는 거 뻔히 알아요. 그렇죠? 결국엔 막걸리 생산이 증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자, 이와 같이 막걸리 가격 상승이 막걸리를 생산한 인부의 즉 노동량이겠죠. 균형 고용량과 균형 임금에 미치는 효과 당연히 여러분 상품을 더 많이 생산하려면 사람들 더 많이 고용해야 돼요. 당연히 무슨 일이 생기죠, 여러분? 그렇죠. 노동 수요 곡선이 증가하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굳이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배운 이론대로 따지면 여러분 우리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같이 VMPL 있잖아요. MPL 이꼴 뭐죠, 여러분? VMPL 이꼴 자, 노동의 한계 생산물 곱하기 즉 MPL 곱하기 시장 가격 P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가 여러분 뭐죠? 그렇죠? 얘가 노동 수요 곡선이죠.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 해설 강의를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지. 여러분들 아마 푸셨으면 그냥 읽자마자 답을 바로 찍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조건에 따르면 여러분 무슨 일이 생겼죠? 그렇죠. 시장에서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러면 노동의 한계 생산물이 일정하다 하더라도 얘가 일정하다 하더라도 심지어 얘가 올라갔으니까 그렇죠. VMPL 가치는 올라갔어요. VMPL 가치가 올라간다는 건 당연히 노동 수요 자체가 올라간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노동시장을 가정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자, 임금과 노동량, 노동 수요. 얘가 여러분 사실 VMPL이겠죠. 그리고 이제 노동 공급 곡선이 있을 때 당연히 여러분 노동 수요가 증가하니까 그렇죠? 임금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올라가겠죠. 그리고 고용량 증가합니다. 자, 그러면 뭐 그냥 보자마자 사실 여러분 머릿속에 저처럼 이걸 쓰시지도 않았을 거예요. 머릿속에 다 연산하고 개념 다 알고 그냥 바로 툭 하고 정답 보이고 아마 되게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뭐야, 4번까지 왜 이렇게 답이 잘 보여? 심지어 여러분 5번을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경제학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이 아마 기분이 안 좋았을 수도 있어요. 잠깐만, 이렇게 쉬우면 경제학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이 오히려 불리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요 근래 3, 4년 문제 중에서 여러분 경제활동 인구에 관한 문제를 이런 문제를 본 적이 없어요. 이건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고등학교에서도 이런 정도는 문제가 안 나오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100명이에요. 그쵸? 생산 가능 인구 100명. 근데 여러분 생산 가능 인구는 그쵸? 경제활동 인구 그리고 그쵸 여러분 비경제 활동 인구로 나눠진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여기 지금 어떻게 나와 있죠? 아 근데 비경제 활동 인구 안 나오고 바로 비경제 활동 인구는 나와 있네요. 20이죠? 그럼 볼 필요 없죠. 얘가 80이겠죠? 근데 얘는 다시 여러분 어떻게 되죠? 취업자하고 실업자. 근데 여러분 취업자가 얼마죠 지금? 70이래요. 그러면 실업자는 10명인데 일반적으로 문제를 이렇게 냈으면 여러분 고용률을 물어보든지 내지는 실업률을 물어보든지 뭐 그러는데 그냥 아예 여러분 수치를 물었어요. 그냥. 그쵸? 10명이래요. 너무 쉽죠?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 되게 쉬웠어요. 제가 볼 땐 여러분 이번 시험에서 이번 이제 2월 우리 7급 경제학 서울시 문제에서 그나마 난이도가 제일 높았던 문제가 이 문제 같아요. 우리 앞으로 이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문제는 아마 연습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조금 오래간만에 나왔고 그리고 그렇게 기출문제에서 많은 문제 유형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외부 불경제에서 피구세 부과하는 문제는 상당히 많이 있는데 대부분의 문제는 여러분 완전 경쟁 시장을 가정하고 피구세를 부과하는 모형이 나오거든요. 조금 예외적으로 이제 독점 시장 모형이 나오는데 아주 오래간만에 나왔어요. 자, 보시면 이제 외부 불경제를 초래하는 독점 기업이 있다 해서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사실 요거를 잡았으면 이제 해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바로 답을 찾을 수는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독점 기업을 고려하자. 외부 불경제의 크기는 이 기업의 생산량 Q에 비례하는 KQ다. 쉽게 하면 이제 외부 비용이 여러분 그렇죠. 외부 비용이 KQ만큼 추가적으로 들어간다는 뜻이겠죠. 이 기업의 총 비용은 50 플러스 0.5 Q제곱이고 이 시장의 수요량은 가격 피해 함수 Q는 200-2P로 주어진다.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일단 사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1번하고 4번은 우리 사실 여러분 독점 시장의 이윤국대야 산출량 모형이잖아요. 사실 이건 이제 구하면 바로 나오겠죠. 이렇게 근데 한번 구해 봐야 돼요. 이제 해명을 하기 위해서요. 나머지가 왜 틀렸고 왜 맞는지. 자, 일단 보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총비용은 여기 써 있잖아요. 그쵸? 우리가 그러면 이제 한계 비용을 쓰면 한계 비용은 2분의 1 Q 제곱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Q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다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회적 한계 비용 SMC를 아직은 SMC를 할 필요가 없죠. 일단 우리는 이윤국대 산출량을 일단 먼저 구해야 되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어진 여러분 수요 함수를 가격을 중심으로 이제 가격을 치역을 중심으로 바꾸면 P 이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100 마이너스 그렇죠. 2분의 1 Q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 자 MR은 어떻게 되죠? 100 마이너스 Q네요. 당연히 여러분 자 이윤국대와 산출량 뭐죠 여러분? MC 이꼴 MR 즉 100 마이너스 Q 이꼴 Q네요. 이 Q는 100이고 당연히 Q는 50이네요. 그러면 산출량 50일 때 이 독점 기업은 그쵸 이윤국대와 산출량이 만들어지고 당연히 여러분 가격은 이제 수요함수에 집어넣으면 산출량이 여러분 50이죠? 2분의 1, 25개. 그러니까 가격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쵸 75가 나오겠네요. 그러면 여러분 보시면 산출량 50, 1번 해명되죠? 그 다음에 4번도 가격을 70으로 설정할 것이다. 그쵸? 사실 이걸로 문제를 내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외부 불경제 문제가 나왔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2, 3번인데 자 2번 보세요. K가 20일 때 여러분 K는 우리가 이제 저 K 값이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적 한계 비용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외부 불경제 문제 할 땐 PMC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PMC에다가 외부 비용을 즉 외부 불경제를 일으키는 사람에게 그 비용을 이제 부담시키면 우리가 이제 SMC라고 하는데 SMC는 PMC Q에다가 그렇죠? 어차피 여러분 KQ를 총 비용에 집어 넣어서 미분을 하면 어차피 여러분 한계 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K만큼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어가겠죠. 이제 요게 이제 정확히 뭡니까? 그렇죠. 피구세 부분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데 이 K가 여러분 지금 20으로 이번에 주어져 있어요. 20일 때 사회적 후생극대화를 위해서는 독점 기업에게 KQ의 조세를 부과해야 된다. 사실 이걸 풀이가 가능한데요. 풀이를 하면 조세값이 마이너스가 나와요. 근데 풀이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우리 잠깐만 그림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자, 가격과 우리 이제 거래량의 관계에서 여러분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고 이 수요 곡선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직선의 수요 곡선에서 한계 수익 곡선을 도출하고 그쵸? 지금 여러분 MC 꼴 Q로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죠? 이렇게 MC가 주어져 있어요. 그쵸? 그러면 여기 보시면 산출량 50에 이걸 다시 올리면 그쵸? 가격 75가 나왔죠? 근데 여러분 요 산출량 50은 여러분 우리 완전 경쟁 시장을 생각을 해보자고요. 당연히 완전 경쟁 시장에서 여러분 균형은 어딜까요? 그렇죠. 여기에요. 그렇죠. 여러분 사회적 후생이 가장 극대화되는 형태는 뭐죠, 여러분? 그렇죠. 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그리고 완전 경쟁 시장에서 오케이 외부 불경제가 발생할 때 그 비용을 추가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공급자가 부담하는 형태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 다시 2번 보세요. 후생 극대화를 위해서 여러분 독점 기업에게 조세를 부과시켜요. 생산량 어떻게 되죠? 상식적으로요? 아, 그쵸. 한계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증가하겠죠. 그 결과 그러면 생산량은 줄고, 그쵸? 한계 비용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일이 생겨요? 그쵸? 이윤극대화 산출량은 줄고 가격은 더 높이 받아요. 후생은 어떻게 됩니까? 줄어요. 그래서 독점 기업이 여러분 만약에 최적 생산량을 생산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최적 생산량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세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뭘 줘야 되는 거예요? 그쵸, 보조금 줘야 되는 거예요. 아마 그런 문제를 기억을 하고 계셨다면 바로 그냥 2번을 찍고 갔을 수 있을 거예요. 읽다 보면 2번이 어떻게 됩니까? 읽다 보면 이렇게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2번이 틀린 게 바로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3번을 해명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여러분 이 3번이 아주 그러니까 이제 개념이 약간 불충분하게 공부하셨던 분들은 3번으로 갔을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사실 1, 4번은 우리가 틀릴 일은 없어요. 그렇죠? 근데 3번의 서술을 보다 보면 3번이 약간 함정이에요. K가 즉 외부 비용이죠. 외부 한계 비용이 25일 때 시장의 거래량은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외부 불경제를 가정하고 있으면 후생을 극대화하려면 외부 비용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기업이 기본적으로 떠나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야 시장 거래량은 그런 효과가 전혀 없는 거잖아. 그치, 이건 틀렸겠지. 라고 3번을 찍으신 경우가 있는데 요건 이제 여러분 자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부분은 자 보시면 여러분 우리 SMC가 Q 플러스 K인데 좀 전에 했죠. 근데 그 K가 여러분 얼마라고요? 그렇죠. 25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사회적 후생 극대화되려면 기본적으로 독점 기업의 MR이 아니라 그죠 완전 경쟁 시장을 가정하고 수요 곡선하고 연결을 해야겠죠. 근데 우리 수요 곡선이 어떻게 되냐면 P 꼴 100 2분의 1 Q라고 좀 전에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둘을 일치시키면 어떻게 되죠? Q 플러스 25는 이제 비용이 여러분 이렇게 들어갔다는 건 그걸 그쵸 기업이 기본적으로 떠났다는 뜻이잖아요. 자 이꼴 100 2분의 1 Q예요. 자 정리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2분의 3 Q 이꼴 75예요. 오케이 정리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150이죠? 나눠주면 그쵸 Q 이꼴 50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 다시 이 부분을 Q를 그쵸 지금 후생이 완전 경쟁 시장을 가정하고 후생이 극대화되는 형태. 그런데 거기서 외부 불경제가 발생하는데 그 불경제 비용을 누가 떠안았죠? 지금 기업이 떠안았어요. 그럼 이제 최적 생산량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이 부분을 여러분 다시 여기다 집어넣으면요. 가격 얼마 나와요? 50의 2분의 1, 25. 가격 얼마입니까, 여러분? 25예요. 놀라운 건요. 제가 보기에 이 문제 정말 잘 만들었어요. 놀라운 건 여러분, 이게 지금 누구하고 같아요? 그쵸. 여기 봐보세요. 누구의 생산량하고 같아요? 그쵸. 독점 기업의 이윤극대화 산출량, 생산량하고 완벽히 일치해요. 오케이?
단지 여러분 보세요. 독점 기업은 PMC 꼴 MR에서 산출량을 결정을 하는데 자 이게 독점 기업이 아니라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가정하면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의 외부 불경제를 완전 경쟁 기업이 부담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되죠, 여러분? SMC가 이렇게 돼요. 당연히 여기가 여러분 수요 공급의 균형이 되겠죠.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산출량 50, 가격 75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 상태가 가장 후생이 극대화된 최적 생산량 구조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독점 시장이 그걸 구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자 보겠습니다. 시장 거래량은 사회적 구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문제 정말 잘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3번은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해설을 해야 되니까 말씀드린 건데 요거를 사실 연습을 하셨다면 아마 2번을 바로 찍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언어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독점인데. 그러니까 요걸 이제 묘하게 일치시켜 놓고 이쪽으로 제가 보기에는 함정을 판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요 문제는 아무튼 우리 시험을 국가직이라든가 지방직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좀 연습을 많이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7번. 우리 여러분 장기 생산함수에서 규모 수익에 관한 문제가 지금 출제가 됐죠. 이 장기 생산함수 모형 그려져 있고 자 여기 이제 노동과 자본에 대해서 규모에 대한 여러분 수익 불변이라고 써 있죠. 그렇죠? 그리고 바로 여러분 개념으로 푸는 문제겠죠.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보시면 1번 생산 요소인 노동이 2배 증가하면 노동자니 1인당 생산량은 증가한다. 여러분 근데 규모에 대한 수익은 그렇죠. 노동과 자본을 어떻게 하는 거죠? 동시에 증가시키는 거예요. 특정 부분만 증가시키는 게 아니겠죠. 자, 그러니까 1번은 이제 1번은 뭐 뒷말도 틀렸고 앞쪽 말도 틀렸죠. 그리고 두 번째 생산 요소인 노동과 자본이 각각 2배 증가하면 노동단 1인당 생산량이 증가한다. 그렇지 않죠. 1인당이니까 1인당 생산량은 일정이 유지돼야겠죠. 우리 여러분 규모 수익 불변을 우리 등량곡선, 장기 생산하면서 등량곡선으로 표현을 한번 해보자고요. 얘가 이제 우리 100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노동 10단위, 자본 10단위를 투입을 했어요. 그럼 규모 수익 불변이 되려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산출량이 배로 증가했어요. 당연히 노동과 자본량도 그렇죠. 배로 증가를 한 경우겠죠. 근데 노동도 2배 증가했고 여러분 자본도 2배 증가했는데 산출량도 정확히 여러분 어떻게 되죠? 2배 증가했죠. 그런데 1인당 여러분 산출량은 어떻게 됩니까? 노동이 10단위였을 때 100이 했어요. 그럼 노동 한 단위당 그렇죠. 10개 생산한 거예요. 20개, 200개. 노동 한 단위당 그렇죠. 10개 생산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답이 어떻게 되죠? 2번은 틀린 말이 되겠죠. 증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돼야겠죠. 그게 규모 수익 불변이겠죠. 자, 3번. 생산 요소인 노동과 자본이 각각 2배 증가하고 기술 수준이 2배로 증가하면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당연히 그렇죠. 기술 수준이겠죠. 그리고 우리한테 지금 문제로 주어진 여러분 생산함수 보면 앞쪽에 기술 수준 A, 우리가 솔로잔차라고 얘기를 하죠. A가 들어가 있죠. 당연히 여기서 노동과 자본의 생산 부분은 생산량은 일정하지만 거기에 기술 수준이 곱해지니까 그렇죠. 얘가 2가 되는 셈이겠죠, 사실. 그러니까 당연히 생산량은 그렇죠. 2배 증가를 해야겠죠.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그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8번 문제.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그나마 이제 이번 서울시 문제에서 나름 수치 문제를 좀 어렵게 냈다고 낸 것 같은데 이것도 사실 여러분 우리 경제학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가장 기초적인 형태로 이제 푸는 그런 문제죠. 우리가 기대용 문제에서요. 자, 보시면 두 가지를 묻고 있죠. 기대 효용하고 최대 보험료 두 개를 물어보고 있는데 일단 이 사람의 현재 자산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1,600만 원이고 도난당할 확률이 0.4라고 돼 있네요. 도난당하면 나머지는 여러분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없으니까 사실상 제로니까 우리가 기대용을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확률은 여러분 그렇죠. 요 귀금속을 보유하고 있을 확률은 0.6입니다. 곱하기 여러분 효용하면서 어떻게 되죠?
아이고 이게 좀 깨져 있네요. 그쵸? 여기가 E 루트 이렇게 W가 돼야겠죠? 그쵸? 자, E 루트 W. 근데 자산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그쵸? 1,600만 원이네요. 식 정리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그쵸? 40이고 80이고 다시 80에 0.6. 즉 48이 나오겠죠. 오케이. 근데 여러분 보기에서 보면 48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최대 보험료를 구해야겠죠. 근데 최대 보험료가 여러분 어떻게 되죠? 사실 여러분 이 문제는 우리한테 그냥 산수하라고 요구를 하는 거겠죠. 최대 보험료는 그렇죠. 최초 자산 가치. 최초의 자산 가치에서 마이너스 뭡니까, 여러분? 네, 확실성 등가죠. 우리 최초 자산은 어차피 1,600만 원으로 주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제 확실성 등가만 구하면 되죠. 확실성 등가는 뭐죠, 여러분? 그렇죠? 내가 원하는 기본적으로 기대효용을 보장하는 가치를 확실성 등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기대효용을 보장하는 확실한 소득. 자, 그러면 이 여러분 효용함수가 EW가 E 루트 W겠죠? E 루트 W가 얼마를 보장해야 된다? 그렇죠? 48을 보장해야겠죠. 그러면 루트 W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24가 나오겠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 24에 제곱을 해주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24에 W는 24의 제곱인데 이 부분이 576이 나와요. 그러니까 1160이라고 써놨네요. 1600에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576을 빼면 1024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아주 기계적으로 사실 그냥 최대 보험료, 보험료의 최대 가치 개념만 알고 계시면 그냥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죠.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9번에 이제 인플레이션 문제가 나왔는데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의 영향. 정말 출제를 누가 하셨는지 아주 기초적인 개념 문제만 열심히 물어보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작년 문제가 나름 난이도가 서울시 문제치고는 난이도가 좀 높았는데 그나마 서울시가 여러분 경제학 원론이라고 해가지고 국가직 이제 미시것이 평가하는 것보다 조금 쉽게 나오긴 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조금 난이도가 어렵다 보니까 변별력을 체크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전체적으로 좀 쉽게 접근을 했어요. 그렇죠? 아마 이제 7급이 우리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경제학 때문에 이제 7급 준비를 안 한다. 뭐 이런 측면을 좀 막으려고 해서 했는지 아주 각 장별 개념에 정말 충실합니다. 자,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투기가 성행하게 된다. 뭐 여러분들 굳이 경제학 공부하지 않아도 알아요. 여러분 물가가 계속 올라가다 보면 당연히 여러분 실물 자산의 가치가 그러면 여러분 화폐보다 높아지게 되니까 실물을 잡고 있는 게 유리하겠죠. 인플레이션이 된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물가가 앙등하면 그렇죠. 화폐 가치는 떨어지는 거니까요. 그렇죠. 당연히 뭔가 실물을 사놓고 기다릴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소득 재분배가 발생한다. 자, 여러분 우리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으로 여러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채무자가 유리해요? 채권자가 유리해요? 채무자가 유리하겠죠. 자기가 빌린 돈을 현금으로 갚아야 되는데 현금의 가치는 화폐 가치는 떨어지니까요. 그리고 뭐 요 부분에서도 소득 재분배가 발생을 하겠죠. 채무자한테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그리고 실물을 들고 있는 사람에게 유리하면서 자 의도치 않은 소득 재분배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우리 피셔 가설 부분은 우리 뭐 다 알고 있죠. 실질 이자율은 명목 이자율 마이너스 물가 상승률이 된다. 근데 피셔는 이제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죠? 이 명목 이자율 부분하고 물가 상승률 부분이 그렇죠? 1대1로 반응을 한다. 물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어떻게 되죠, 여러분? 그렇죠. 명목 이자율도 올라가서 그 결과 실질 이자율은 일정하게 유지된다. 사실 이제 우리가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제 이걸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의도치 않게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어요. 얘는 올라갔다 손 치더라도 얘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반응을 못 해요. 그건 단기에 실제 여러분 단기에 그렇게 이자율이 빠르게 변동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실질 이자율이 변동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가설이 성립하게 되는 게 아니라 이 가설이
깨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실 여러분 피셔 가설은 피셔 효과는요 현실에서 잘 안 맞아요. 우리가 이제 이건 항등식 논의로만 설명할 뿐이지 현실 경제의 이자율 변동을 보면 그게 잘 맞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장기 계약이 만들어지기 어렵게 된다. 그러겠죠. 왜냐면 인플레이션이 계속 발생하게 되면 그러면 실물 자산 가치가 계속 변동하러 올라가게 되는데 투기 심리가 있다 보면 몇 년 뒤에 이게 더 올라갈 수도 있어.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계약은 좀 어렵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답은 그렇죠. 3번이네요. 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도 이제 동태적 비일관성에 관한 이제 개념 문제죠. 아마 1번만 좀 조심했으면 쉽게 그냥 맞았을 거예요. 1번에 이제 정책의 집행과 효과 발생 과정의 시차가 여기 의도적으로 이제 이 표현을 써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번을 이제 혹시 모르는 친구들은 1번을 이제 낚으려고 한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여기 이제 시간, 시차 써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1번 개념은요. 1번 개념은 내부 시차, 외부 시차. 제가 볼 때는 요건 이제 외부 시차인데요. 우리가 이제 재정 정책하고 여러분 통화 정책에 내부 시차, 외부 시차 개념이 있죠. 그렇죠? 이제 시차가 길면 의도한 정책 효과가 나오지 않을 수가 있죠. 그 개념입니다. 그러면 1번 이제 틀렸고, 자 여기는 이제 구체적으로 써 있지는 않은데 여러분 동태적 비일관성은 이 개념이죠. 우리가 단기나 또는 이제 우리 정치적 목적으로 이제 정부가 이제 중앙은행이겠죠. 재정이나 통화 정책을 같이 얘기하는가? 어떤 정책을 써요. 쉽게 하면 이제 경제 안정화 정책을 쓰는데 요게 이제 여러분 경제 주체들 민간이나 이제 기업이 볼 때는 뭐야? 이 정부가 원래 외치던 거하고 안 맞잖아. 그렇잖아요. 이 정부는 A 방향으로 원래 가겠다 그러고 그 방향이 너무 보이는데 잠깐 B로 가는 거야. 뭐야? 얘들 지금 잠깐 장난치는 거잖아.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요게 여러분 이제 요걸 이제 경제 주체들이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야, 이거 비일관성이야. 자, 그러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긴다? 그쵸? 효과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여러분, 동태적 비일관성은 뻔히 알지만 우리 합리적 기대가설 학파 이제 프레스콧 이쪽에 계신 분이 이제 만들었죠. 합리적 기대가설 이론이에요, 사실. 그쵸? 그런데 이제 우리 여러분 합리적 기대가설에서도 우리 의도치 않게, 그러니까 합리적인 경제 주체들, 우리는 이제 합리적 기대가설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이용해서 정부의 정책을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하고 경제 주체 간의 이제 신뢰관계를 통해서 경제를 끌어가면 그러니까 균형값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단기적인 측면에서 정부는 어떻죠? 그렇죠? 그 신뢰관계를 깨고 뭔가 새로운 정책을 피고 싶은 정치적인 의도 때문이겠죠. 그러다 보면 그게 일정하게 단계는 효과는 있다. 물론 장기는 전혀 이제 시장이 신뢰를 얻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단계는 자 시장이 예상하지 못한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2번 어떻게 되죠? 정책 당국은 시장의 암묵적 신뢰를 깨고 단기적인 정책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가진다. 오케이? 주로 여러분 단기입니다. 장기에는 시장에서 이런 정책을 먹히지 않습니다. 동태적 비일관성 때문에 이런 인센티브를 가질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기엔 요 11번 문제가 정말 쉬운 문제인데요. 정말 쉬운 문제인데 이거 순간 착각해서 틀렸을 것 같아요. 다시 여러분 보시면 노동시장에서 지금 자 우리 임금하고 수요량 공급량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보면 최저임금을 여러분 8원으로 할 경우에 자 비자발적 실업의 규모하고 이건 여러분 기업은 다 찾아요. 기업은 여러분 당연히 자 여러분 그림을 좀 그릴까요? 이걸 여러분 학생들한테 풀이를 시켰는데 이거 정말 쉬운 문제하고 풀어봐 했는데 생각보다 여러분 틀리는 친구들이 많아요. 너무 쉬운 문제인데 저도 이제 풀이하면서 이거 함정이구나. 그러니까 문제가 쉽고 여러분들 시간이 나면서 빨리빨리 풀면서 의도적으로 여러분 함정을 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보시면
정부가 최저임금을 8원으로 잡았어요. 그쵸? 노동 수요하고 노동 공급이 있는데, 근데 그때 노동 수요량은 여러분 어떻게 되죠? 8월 때 노동 수요량은 그쵸 20이고 노동 공급량은 그쵸 40이에요. 당연히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기죠? 그쵸? 비자발적 실업이 20이 나온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3번 아니면 4번인데, 그쵸? 그런데 정부가 실업을 완전히 없앤대요. 아, 결국에는 추가적인 20명을 고용을 해야겠죠. 그쵸?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노동 수요를 이렇게 늘려야겠죠. 그쵸?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일정하게 이제 보조금을 지급해야 된다. 그런데 이 부분이 실업이니까 그때 총 40명을 유지하려고 하죠. 학생들이 이렇게 그어놓고 이면적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쉽게 3번을 찍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노동 수요 곡선만 생각을 해보세요. 노동 수요 곡선에서요. 잘 보세요. 지금 40명을 고용한다면 기업이 지불하려고 하는 한 명당 여러분 임금은 얼마예요? 그쵸? 6원이에요. 그쵸? 근데 정부가 얼마로요? 최저임금을 8원으로 잡았어요. 그럼 모든 노동자에게 여러분, 자, 기업은 모든 노동자에게 8원을 지급해야겠죠. 근데 기업은 40명을 고용할 때 난 6원 이상 못 내. 근데 노동자에게 8원을 줘야 돼요. 전체 노동자 40명에게 다 줘야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여러분 뭐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정부가 준 보조금이에요. 이해되시죠? 4, 2, 8입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한테 풀이를 시켰더니만 요 부분만 자꾸 계산을 하더라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초 할 때 우리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할 때 후생변화 부분 있죠. 그쵸? 후생변화 부분에서 이런 걸 한 적이 있어요.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특정 상품을 소비하는 소비자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주기로 했다. 그쵸? 네? 이 상태에서 여러분 일단 소비자에게 지급했다. 당연히 수요가 올라가서 가격도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겠죠. 그래서 자, 보조금을 소비자에게 준다 하더라도 그렇죠. 소비자하고 그렇죠. 생산자가 그 보조금을 나눠 갔잖아요. 우리 이렇게 공부를 했었어요. 보조금을 준과 동시에 가격은 상승하고 판매량이 증가하니까 그렇죠. 생산자 잉여가 증가한다. 이게 생산자 잉여였고. 그리고 여러분 소비자는 높은 가격에 사지만 어떻게 되는 거죠? 보조금을 받았으니까 사실상 가격이 떨어졌다. 그리고 소비량이 늘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이 뭐가 된다? 그렇죠. 소비자 잉여가 됐죠. 그럼 정부가 지급한 보조금 총액은 그렇죠. 이 부분 전체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 보조금이 비효율적이다. 왜 그러죠? 그 보조금 중에서 일부 뭐죠, 여러분? 그렇죠. 이 부분이 그렇죠. 후생 손실이 발생한다. 사실 그 모형하고 똑같은 모형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의도적으로 이 수치를 넣어놓고 이 안쪽에 여러분 사각형만 지금 그 면적을 계산하게 만들었거든요. 약간 이제 함정이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제가 학생들을 이제 뭐 몇 명 테스트를 안 했으니까 근데 좀 많이 속는 것 같아서 이제 자, 그다음에 이제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0번 변동환율제를 채택한 개방경제. 자, 거기서 여러분 지금 우리 이제 통화치 하락, 환율 상승을 유발하는 경우를 고르시오라고 써 있는데 아주 기본적인 여러분 외환시장 모형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명목 환율, 그다음에 이제 거래량을 놓고 외환의 수요가 있고 외환의 공급이 있다고 할 때 이제 여러분 수요 측면하고 공급 측면만 파악을 하면 이제 환율이 하락하는지 상승하는지를 충분히 파악할 수가 있죠. 여러분 평소보다 원유 수입액이 감소했어요. 원유 수입액이 감소했으면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기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수요 부분이 여러분 어떻게 되죠? 떨어지게끔 돼 있겠죠. 왜냐하면 지급하는 우리가 이제 외국에서 상품 사올 때 달러로 지급해야 되는데 평소보다 감소했으면 평소보다 여러분 수요가 그렇죠? 감소하겠죠. 오히려 환율이 하락하겠죠. 그리고 여러분 반도체 수출액이 증가했어요. 여러분 수출하고 뭐가 나옵니까? 그렇죠.
외환 달러 받아옵니다. 그럼 여러분 공급이 어떻게 되죠? 외환 시장에서 그렇죠. 국내 기업은 외화를 받아갖고 원화로 바꿔야 되니까 국내에서 저 외화의 공급이 증가해야겠죠. 당연히 여러분 무슨 일이 됩니까? 그렇죠? 환율은 하락하겠죠. 뭐 그러면 답이 나왔죠. 그렇죠? 답은 이제 4번이 될 텐데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가 위축된대요. 평소에 이제 외국인들이 여러분 들어오는 정도가 있는데 그게 위축되면 여러분 그렇죠? 외화 공급이 감소하겠죠. 그 결과 환율은 상승하겠네요.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자국은행의 해외 대출 증가라고 써 있는데 여러분 수요가 어떻게 되죠, 여러분? 당연히 해외 대출이니까요. 국내에서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부분. 즉 수요가 증가하겠죠. 당연히 여러분 수요 증가하면 그렇죠? 수요 증가하면 이 점에서 이렇게 환율이 상승하겠죠. 그러니까 답은 4번입니다. 사실 뭐 제가 해설을 안 드려도 여러분이 그냥 바로바로 찾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우리 독점기업 우리 가격 차별화 문제 나와 있죠. 우리 이제 지역이 다른 이제 시장에서 가격 차별 문제 나와 있는데 여러분 그냥 수식 계산하면 되겠죠. 원래 이제 주어진 수요함수에서 MR 그리고 이응국대합 산출량 MR = MC 해가지고 여러분 찾으면 되겠죠. 우리 이제 A 시장하고 지금 B 시장 나와 있죠. 우리 주어진 여러분 수요함수 우리 가격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MR = MC 하면 뭐 바로 이제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겠죠. 한번 볼까요? 우리 일단 우리 A 쪽 A 시장부터 보겠습니다. 이걸 이제 가격을 중심으로 여러분 바꾸면 PA = 여러분 어떻게 되죠? 그렇죠. 30-2분의 1 QA가 나오고 그렇죠. 여기서 이제 MR을 잡으면 MRA는 여러분 그렇죠. 30 아니 왜 20이라고 쓰죠? 30 그렇죠. QA가 되고 얘가 이제 여러분 MC 우리 한계 비용하고 같아야 되는데 한계 비용이 주어져 있어요. 그렇죠? 여기 있네요. 한계 비용이 2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QA는 28이 되는데 지금 문제가 여러분 요구하는 건 뭐죠? 가격과라고 돼 있죠. 당연히 뭐 얘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이렇게 여기다 집어넣으면 여기 28 집어넣으면 여러분 14가 되니까 그렇죠. PA는 16이 나오네요. 자, 우리 이번에 이제 B 시장 구하면 요걸 이제 똑같이 여러분 가격을 중심으로 바꾸면 우리 20-4분의 1 QB가 되네요. 그렇죠? MRB는 20-2분의 1 QB 얘가 이제 한계 비용 그렇죠? 얘하고 같아져야겠죠. 그럼 여러분 얘가 지금 18이 돼야 되니까 QB는 여러분 36이 나오죠. 다시 요거 집어넣으면 그쵸? QB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가 9네요. 그쵸? 그러니까 PB는 얼마 나오죠, 여러분? 그쵸? 11이 나오네요. 16, 11. 답은 2번입니다. 아까 여러분 제가 뭐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수치 문제도 정말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문제를 줬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연습하시는 분들 이 문제 정도면 충분히 따라갈 만하다, 뭐 어렵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국가직은 조금 요 근래 특히 작년 같은 경우 상당히 좀 까다롭게 나왔으니까 이건 말 그대로 이제 연습용 문제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문제 우리 14번 테일러 준칙이 지금 요 근래 계속 나오고 있죠. 여러분 국가직 문제에서 계속 나오고 있고 국가직에도 한번 나오고 전년도에 지방직에도 한번 나오고 테일러 준칙에 여러분 우리 그 공식 가지고 문제가 나왔는데 이쪽은 이제 그걸 개념 문제를 냈는데 공식을 어차피 알면 바로 풀리는 거예요. 그쵸? 자, 여러분 테일러 준칙 보겠습니다. 명목 이자율은 여러분 앞쪽은 제가 전에도 강의할 때 얘기를 했는데 앞쪽은 바로 그냥 PCO유가 써놓는 거라고 했어요. 뭐죠 여러분? 물가 상승률 플러스 뭡니까? 그쵸? 균형 실질 이자율. 자, 플러스 어떻게 합니까? 2분의 1, 0.5죠? 현재 물가 상승률 마이너스 목표 물가 상승률 더불어 2분의 1, 0.5입니다. 여기 이제 GDP
갭률을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앙은행이 이제 통화 정책의 원칙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게 테일러 준칙이죠. 테일러 준칙은 이제 중앙은행이 이자를 얼마로 정할 거냐. 일단 여러분 여기 보세요. 피셔 효과예요. 그렇죠? 근데 이 이자율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당연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보시면 우리 앞쪽에서 피셔 효과 부분에서 여러분 물가가 상승하면 장기에는 결국엔 명목이자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물가 상승률 부분을 거기에 여러분 추가적으로 앞에 2분의 1은 여러분 이제 반응 계수입니다. 자, 더해준 거고 그리고 뒤쪽에 여러분 경제 성장 부분이겠죠. 갭률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우리가 GDP 갭이라고 하는 게 플러스가 나오면 그렇죠. 잠재 GDP보다 성장을 더한 거니까. 그럼 무슨 일이 생기죠? 그렇죠. 당연히 성장 국민소득이 증가했으니까 물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크겠죠. 그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여러분 반영해서 자, 현재 물가고 목표 물가의 자, 차이를 반영해야 되고 그다음에 경제 성장 정도를 반영을 해서 어떻게 됩니까? 명목 이자를 결정해야 된다. 이해되시죠? 물론 여러분 요걸 여러분 실질 이자율로 바꿀 수도 있어요. 이걸 돌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I 마이너스 파이는 그쵸? 이렇게 되면 뭡니까 여러분? 실질 이자율이 되겠죠. 그럼 얘가 실질 이자율.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실제 정하려고 하는 실질 이자율 이꼴 현재 여러분 현재 균형 실질 이자율에 나머지를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조건을 보시면 여기 조건이 어떻게 나와 있죠? 현재 인플레이션이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목표치와 같고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 인플레이션하고 그쵸 목표 인플레이션이 같아요. 그럼 얘는 0이에요. 그쵸? 그리고 현재 생산량이 잠재 생산량 수준하고 같대요. 그러면 우리 GDP 갭률을 굳이 얘기하면 Y분의 Y 마이너스 Y 바예요. 근데 얘하고 같대요. 당연히 얘도 뭡니까 여러분? 그쵸? 제로예요. 제로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금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현재 명목 이자율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3번 보시면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종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해야 된다.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0이니까요. 오케이? 실질 이자율에다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명목 이자율로 결정을 한다. 테일러 준칙은 여러분 이 공식은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꽤나 잘 나오고 있어요. 이걸로요.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5번 문제. 최근 A는 비상금으로 숨겨졌던 현금 5천만 원 은행에 요금을 예금으로 예차했다고 한다. 현재 이 경제 법정 지급 준비율이 20%다. 자, 여러분 숨겨뒀던 5천만 원이래요. 집에 5천만 원 숨겨져 있으면 대박입니다. 가끔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을 텐데 집에 책이라든가 이런 거에 저도 한번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저 책에 숨겨뒀던 60만 원이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수표로 넣어놨었거든요. 저도 망각하고 있는데 우연히 책을 뒤지다가 나왔는데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제 돈이었는데 불구하고 은행에 갔더니만 아니 이 수표를 안 쓰고 뭐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오래돼 갖고 은행 그 이제 손실 이렇게 아무튼 뭐죠? 잡수익을 이렇게 처리를 했대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아무튼 처리 때문에 나중에 통장으로 나중에 입금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로 바꿔주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죠. 아무튼 자, 법정 지급 준비율이 20%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러분 신용창조에 따르면 기억법에 바로 나와 있죠. 여러분 신용창조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최초 원금을 S라고 하면 S 곱하기 우리 지급 준비율이죠. RR분의 1. 그렇죠. 그러면 얘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5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지급 준비율은 0.2분의 1이니까 여러분 얘가 5가 되잖아요. 5, 25. 자, 2억 5천까지 최대로 이제 통화량이 증가할 수 있다. 이건 이제 통화량 증가치의 최대치겠죠. 자, 그리고 니은번. 여러분 시중은행의 초과 지급 준비금 여러분 법적인 지급 준비금 넘어서서 영업을 위해서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이제 초과 지급 준비금 내지는 이제 시제금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보시면 이게 낮을수록 그렇죠. 되도록이면 여러분 은행이 현금을 덜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건 뭐죠? 그만큼 밖으로 많이 대출해 줬다는 거니까 그러면 통화량은 당연히 더 많이 늘어나겠죠.
어차피 여러분 시중 통화량이라고 하는 것들 자체는 은행의 대출을 통해서 우리가 확대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디귿번 전체 통화량 가운데 민간이 현금으로 보유하는 비율이 낮을수록 그렇죠. 통화량은 더 많이 늘어나죠. 우리가 이제 우리 통화성수의 현실적 모형이 우리 통화성수를 M이라고 하면 우리 현금 통화 비율 CR분의 그렇죠. 그다음에 지급 준비율 RR분의 CR분의 1 우리가 요걸 이제 통화성수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여러분 당연히 이 CR 있죠. 오케이. 현금 예금 비율이죠. 현금 통화 비율이 아니네. 현금 예금 비율이죠. 이 부분이 여러분 당연히 낮을수록 즉 우리가 주머니에 갖고 있는 현금이 낮을수록 그만큼 은행에 돈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시중 통화량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증가를 하겠죠. 요게 이제 낮을수록 통화량은 당연히 증가를 한다. 그러니까 디귿번도 맞는 얘기가 되겠죠. 자, 1번 다른 조건이 일정한 상황에서 법정 지급 준비율이 올라갔대요. 여러분 5%포인트 정도 올라갔는데 그럼 지급 준비율이 올라가면 당연히 바깥으로 그렇죠. 은행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대출의 양 자체가 줄죠. 그러니까 통화량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줄어야겠죠. 1번 이제 틀린 얘기죠. 그러니까 답은 3번이네요.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16번 문제. 자, 여러분 문제풀이 하면서요. 이렇게 정보를 많이 준 문제도 또 흔치 않거든요. 그냥 여러분 사실 우리 지금 여러분들이 보기에 왼편에 주어진 이 박스만 보면 박스만 왔다 갔다 해석하면 그냥 답이 보이는 문제겠죠. 지금 일단 주어진 조건에서 여러분 완전고용 국민소득이 400조 원이고 현재 총 화폐 공급이 30조입니다. 그러면 이제 화폐 수요하고 화폐 여러분 공급이 일치하는 부분이 화폐 시장의 균형이잖아요. 여기 이제 화폐 공급이라고 써놨지만 아래쪽에는 여러분 화폐 수요를 줬는데 어차피 일치한다. 그렇죠? 왜냐하면 저 공급은 중앙은행이 통제를 하고 있으니까요. 자, 보시면 그리고 옆쪽에 여러분 이자율도 바로 있어요. 그러면 현재 여러분 보시면 현재 총 화폐 공급이 30조. 자, 화폐 시장의 균형을 찾으면 화폐 수요도 30조. 그러면 여러분 이자율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5%고 현재 국민소득은 320조가 되는구나. 근데 여러분 균형 국민소득이 400조가 돼야 된대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여러분 이자율을 낮춰야겠죠. 이자율을 낮추기 위해서 뭐 중앙은행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화폐 공급을 늘리면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자, 1번 실질 국민소득의 완전고용 수준과 같아지려면 그렇죠. 중앙은행은 총 화폐 공급을 현재 여러분 30이니까 50조, 20조 정도 늘려야겠네요. 그러면 완전고용의 수준에 400조가 달성이 되겠죠. 증가시켜야 된다. 그냥 답이 여러분 1번이죠. 그렇죠? 자, 2번부터 왜 틀렸는지 보겠습니다. 현재 이 경제의 실질 국민소득은 완전고용 수준보다 40조만큼 작다가 아니라 얼마죠, 여러분? 그렇죠? 80조 원 정도 작네요. 그렇죠? 중앙은행이 총화폐 공급을 지금보다 30조 원만큼 증가시키면 여러분 추가적으로 30조를 증가시키면 60조가 되죠. 자, 그러면 은행 이자율은 1%가 아니라 몇 퍼센트 나오죠? 그렇죠. 2%가 나오네요. 바로 해석이 됩니다. 현재 이 경제 균형 이자율은 우리가 뭐 시작할 때 봤죠? 5%네요. 자, 되게 쉽죠? 17번. 자, 보기에서 임대료 규제. 그럼 뭐죠, 여러분? 우리 가격 상한제죠? 사실 여러분 우리 가격 상한제 가장 교과서에서 기초 공부할 때 나오는 게 이 임대료 규제 정책이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제 경제학에서는 임대료 규제 정책은 단기 이제 단기 잠깐 효과만 있을 뿐이지 장기는 효과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 여러분 지금 보기에 쭉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가 높다고 생각해서 임대료를 규제를 했죠. 오케이. 가격 화살표를 반대로 해야겠네요. 가격 상한제죠. 가격이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무슨 일이 생긴다? 그렇죠. 초과 수요가 발생하고 이 초과 수요 때문에 그렇죠. 충분히 암시장이 형성될 수가 있어요. 은연중에 이제 그렇죠. 높은 가격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임대업자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기업부는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임대 수익이 보장이 안 되니까
그렇죠? 주택 공급이 충분히 감소할 수가 있고 임대 수익이 여러분 임대 수입이 낮기 때문에 집 수리를 안 해준다든가 그렇죠? 그러면서 다른 부분으로 이제 그 수입을 보전받으려고 하는 형태가 되는데 그게 여러분 어떻게 되죠? 지금 디귿 리을버는 사실상 같은 거예요. 주택의 질적 수준 하락은 그렇죠? 비가격 방식의 임대 방식으로 무언가 어떻게 보니까 비용을 보전하려고 하는 형태가 나온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네요. 다 맞는 얘기가 되죠. 자, 그다음에 이제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우리 재정정책하고 통화정책의 지금 뭐 효과하고 관련된 개념을 지금 물어보고 있죠. 자, 이와 관련된 서술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보시면 두 정책의 상대적 효과는 소비와 투자 등 민간 지출의 이자율 탄력성 크기와 관련이 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부분만 우리 이자율 탄력성 있죠?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뭡니까? 투자 이자율 탄력성이겠죠. 여러분 투자 이자율 탄력성은 뭘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투자 이자율 탄력성은요? 그렇죠. IS 곡선 기울기예요. 요거만 읽었으면 사실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자, 우리 그림을 그리면 자, 이자율과 국민소득의 평면에서 여러분 우리 IS 곡선이 가파른 경우가 있고 IS 곡선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저 완만한 경우가 있죠. 여러분들 뭐 충분히 공부를 하셨다면 요게 케인스 학파 모형이고 그렇죠. 요게 통화주의 모형이라고 하는 걸 알 거예요. 그렇죠? 자, 그 상태에서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이게 여러분 LM이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통화학장정책을 쓰면 보이시죠, 여러분? 통화학장정책을 쓰면 여러분 IS 곡선이 가파른 상황에서는 국민소득 증가가 상당히 제약돼요. 그런데 IS 곡선, 즉 투자 이자율 탄력성이 무지 크면 국민소득이 어떻게 되죠? 증가폭이 커지겠죠. 근데 일본의 서술에 관련이 있다. 당연히 관련이 있겠죠. 여러분 생산물 시장에서 ISLM에 따라서 이자율이 결정되고 거기에 따라 소비 투자가 결정되니까 어떻게 관련이 없겠어요. 사실 저는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지만 저게 IS 곡선이다라고 하는 것들, IS 곡선 기울기다라고 하는 게 보인과 동시에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관련이 있구나 하고 바로 넘어가셨을 거예요. 그렇죠? 자, 두 정책이 이자율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하다.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 재정 정책은 그쵸 IS 곡선을 위쪽으로 증가시키죠. 그렇죠? 굳이 그리자면 여러분 재정 정책은 아주 평이하게 IS 곡선하고 이제 LM 곡선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재정 정책은 당연히 여러분 뭘 만들죠? 재정 확장은 그쵸? 이자율을 올리는 역할을 하겠죠. 그렇죠? 반면에 여러분 자, 통화 확장은요. 어떻게 되죠? 이자율을요? 이자를 한쪽은 이자를 올리지만 한쪽은 이자를 낮추는 영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향은 동일하다가 아니겠죠. 이자율에 미치는 영향은 반대 방향이 되겠죠. 그러니까 답은 자 2번이 되겠네요. 그리고 3번 이자율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자 한다면 두 정책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여기 여러분 보시면 그림 보세요. 한쪽은 높이고 한쪽은 낮추고 그 결과 여러분 어떻게 되죠? 그렇죠? 이자율을 상쇄시킬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4번 두 정책 간의 선택에는 재정 적자의 누적이나 인플레이션 중 상대적으로 어느 것이 심각한 문제일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재정 적자가 심각하게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재정 확장을 하는 게 아니겠죠. 그 이제 요즘처럼 이제 여러분 금융시장이 개방화된 상태에서 한 국가의 재정 적자가 심하게 누적돼서 저 국가가 채권을 발행할 때 상환할 가능성이 낮다. 그러면 여러분 금융시장에서 난리가 나는 겁니다.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아르헨티나에서 뭐 터키라든가 아르헨티나에서 이제 이 재정 문제 갖고 얘기가 있었어요. 자, 그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정말 여러분 오래간만에 나온 문제예요. 그쵸? 오염배출권 문제가 한때 참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또 가장 또 기본적인 형태가 나왔어요. 사실 뭐 여기서 뭐 수요함수를 그리고 뭐 이렇게 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기계적인 형태로 이제 풀이할 수 있게끔 나왔는데요.
자, 어떤 마을에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이 총 3개가 있다. 아래 ABC 보이죠? 자, 그리고 도입하기 전에 이제 배출량하고 그 뭐죠? 그렇죠.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네요. 단위당. 이쪽 이제 한 단위를 감축하기 위해서 20만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배출량을 감소시키는데 감축 비용이 이제 기술적으로 다 다르다고 놓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정부는 전체 배출량을 150단위로 여러분 제한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분 지금 여기는 몇 개가 나오죠? 180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0단위 정도를 이제 줄이려고 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이제 각 기업에게 50단위의 오염 배출권을 지급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니들 알아서 해. 그리고 그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어. 오케이? 자, 여러분 여기 C기업 하나만 보겠습니다. C기업 봐보세요. 이 친구는 지금 50단위를 받았어요. 그런데 평소에 배출하는 게 20단위가 더 있어요. 오케이? 그 20단위에 한해서는 여러분 뭘 해야 되죠? 그쵸? 자기가 감축을 시켜야 돼요. 그런데 단위당 어떻게 되죠, 여러분? 그쵸? 한 단위당 40만 원이 들어가요. 오케이? 만약에 파는 사람이 없다면 자기가 한 단위당 40만 원. 40만 원 곱하기 20단위를 여러분 감축을 시켜야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A는 여러분 어떻게 되죠? 그렇죠? 자기는 50단위 받아갖고 그거 그대로 쓰면 되는데 C가 여러분 A한테 갔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A한테 갔어. 야, 너 있잖아. 너 감축 비용이 우리보다 싸다? 오케이? 야, 내가 20만 원보다 조금 더 줄게. 나한테 팔어. 팔까요, 안 팔까요? 팔겠죠. 왜냐하면 배출권을 넘겨주고 나는 20만 원이면 감축을 하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25만 원을 주면요. 5만 원 이익이잖아요. 그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결국에는 여러분 오염 배출권 문제가 나왔을 때는 딱 원리를 한 가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감축 비용이 싼 쪽이 무조건 팔아요. 오케이? 무조건 팝니다. 왜냐하면 자기 감축 비용보다 더 주면 자기는 그 비용 갖고 감축을 시키고도 팔아서 추가적인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시면 B는 몇 개가 필요하죠? 10개가 필요해요. C는요 20개가 필요합니다. 오케이? 되도록이면 여러분 이 상태에서 그러면 A는 여러분 당연히 이윤극대화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더 높은 가격에 잠깐 C 있잖아. 너 40만 원 있잖아. 나 39만 원에 팔게. 여러분 C는 우린 여기서 이제 뭐 너 그럴 수 그게 아니라 합리성만 생각하는 거예요. 단위당 만 원만 아껴도 돼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쪽이 C가 여러분 39만 원을 지불할 일이 없어요. 왜요? 여러분 30만 원이 넘은가 동시에 B도 여러분 뭐가 되죠? 그렇죠. B도 판매자로 나서버려요. B는 30만 원이면 감축할 수 있는데 내 거 배출권 넘겨주면 39만 원을 주겠대요. 추가적으로 9만 원 내지는 35만 원이라 하더라도 5만 원 이익이 생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B도 뛰어들기 때문에 우리 수요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무슨 일이 생기죠? 그쵸. 가격은 떨어지게끔 돼 있어요. 오케이? 그 결과가 뭐냐? 결국엔 B가 시장에서 공급자로 철수할 때까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결국에는 누가? A가 B하고 C에게 어떻게입니까? 배출권을 공급을 하는데 A가 이익이 되려면 무조건 여러분 어떻게 되죠? 그렇죠. 20만 원보다 높아야 돼요. 그리고 B가 여러분 공급자가 아니라 수요자의 위치에 서려면 그렇죠. 30만 원보다 가격이 낮아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 조건 찾아보세요, 여러분. 그 조건은 여러분 1번밖에 없습니다. 기업 A가 기업 B와 C에게 오염 배출권을 각각 10단위, 20단위 판매하고 가격은 당연히 2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가 됩니다. 30만 원을 넘어가면 무슨 일이 생기죠? 그렇죠. B가 등장을 하게 돼요. 오케이? 근데 그러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초과 공급이 발생하게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답이 1번, 즉 A만 공급자의 역할을 하게 되고 BC는 수요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 여러분 당장 2번 봐보세요. 2번. 기업 A가 기업 C에게 20단위 오염 배출권을 판매하고 이때 가격 30만 원에서 40만 원에서 형성된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30만 원이 넘어선과 동시에 무슨 일이 생긴다? 그렇죠. 기업 B가 뛰어들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C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더 낮은 가격에 살려고 하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에는 여러분 정말 쉬운 문제가 나왔네요. 그쵸? 어떤 사람이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소득의 절반을 식료품 구입에 사용한다. 여기 보시면 상관없이 소득의 절반을, 그쵸? 자, 옳은 것은, 자, 여러분 소득 탄력성은 1입니다. 우리 여러분 소득 탄력성을 만약 이 M이라고 쓰면 어떻게 되죠? 예, 소득 증가율 분의, 그쵸?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니까 수요량 증가율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 보자고요. 이 사람의 소득이 원래 여러분 소득 증가율이죠. 이 사람 소득이 이렇게 놓고 보자고요. 100에서 여러분 어떻게 했냐면 150으로 증가했어요. 여러분 소득 증가율 얼마죠? 그쵸, 50%죠. 그쵸? 근데 자기 소득이 소득의 반절을, 즉 50을 항상 썼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무조건 150에서 여러분 어떻게 되죠? 당연히 반절 75를 썼어요. 자, 보시면 여기 소득 증가율 얼마 나오죠? 50%입니다. 이쪽에 여러분 수요량 증가율 얼마 나오죠? 50%예요. 당연히 탄력성은 1입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지금 수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많이 연습하셔갖고 그냥 기계적으로 딱 1 나왔을 거예요. 그쵸? 워낙 이제 많이 봤던 예시고 기출문제도 많이 있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식료품의 가격 탄력성은 또 어떻게 되죠, 여러분? 가격 탄력성은요? 그쵸? 가격 탄력성도 1이에요. 왜 그러죠? 이 사람은요, 잠깐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조건이 여러분, 문제 여러분들 혹시 이제 연습이 안 된 친구들이 이렇게 물어요. 선생님, 가격 조건이 없어요. 오케이, 가격 조건 없어요. 근데 뭐라고 써있죠? 여기 소득의 절반을 무조건 쓴대요. 그러면 가격이 10,000원이건 20,000원이건 30,000원이건 제가 든 예시 보세요. 어떻게 되죠? 그냥 50만 원 쓰는 거예요. 다시 소득이 150만 원 올라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얼마가 가래? 여러분, 가격과 무관하게 항상 일정 금액, 소득의 절반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항상 금액이 딱 고정돼 있죠. 선생님, 금액이 변하잖아요. 오케이, 변하면 변한 대로 다시 금액이 고정돼요. 이때도 탄력성 1이고 변한 상태도 탄력성 1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므로 가격 탄력성도 1이 됩니다. 답은 4번이겠죠. 요건 여러분 기초문제 풀면서 많이 나왔던 문제 유형입니다. 자, 저하고 그래도 시간이 제가 빨리 좀 푼다고 풀었는데도 시간이 훅 갔네요. 풀이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여러분 우리 국가직이라든가 지방직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주 좋은 연습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보다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국가직이 조금 더 수준이 높습니다. 이제 요런 정도가 이제 기초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거보다 이제 요걸 변형된 형태 이제 문제풀이를 좀 하셔야겠죠.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수업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